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말 토요일입니다. 과거 같으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 정권의 학정과 폭정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또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모임을 가질 때이지만, 지금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하지 못하고 저희는 오늘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는 썸네일 제목이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제 옆에 계신 최지민 자유공화당 기획홍보팀장이 했던 연설 내용 가운데 한 문구가 굉장하게 주목을 끌었고 또 번뜩 눈에 띄어서 그걸 제목을 담아봤습니다. 제 자리에는 자유공화당의 기획홍보팀장으로 계시는 최지민 팀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유공화당 이전에 우리 공화당 시절에도 연설을 하는 걸 꼭 간간히 봤습니다만은 아주 호소력 있는 연설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하자면 주목도 받고 칭찬도 받았던 그런 청년인데, 자, 오늘 이 연설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제 사실 사회주의 개헌이 또 국민들의 이제 관심사가 우한 코로나로 이제 집중된 틈을 타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민의 눈을 속이고 모르게 굉장히 은밀하고 약간 좀 좋지 않은 의도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제 개헌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 개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기로 오는 길에, 그리고 아침에도 이제 중앙당사 옆에 약국이 두 개 있는데 줄을 수십 미터를 썼어요. 마스크 사려고. 네. 저는 사실 마스크 한 번도 못 샀어요. 시간이 없어서. 음. 근데 그거 보니까 참 비참한 거예요. 음. 누구는 마스크도 못 사서 저렇게 줄 서고 있고, 이제 심지어 줄 설 엄두도 못 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또 여기서 국민들을 데리고 뭘 어쩌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날치기 개헌을 하는가. 사실 그 100만 명만 모으면 헌법을 바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 그 마스크에 관한 얘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집에 가면은 바로 화장실로 가서 마스크부터 빨면서 손을 씻어요. 그렇게만 솔직히 그렇게 해도 불안하죠. 네네. 예, 오늘 저희가 처음 기자회견을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자유공화당 이름으로 했는데, 그 핵심 주제는 이제 개헌 반대.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세력들이 또다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서 함께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 연방제 개헌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뒤엎어서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도 불문에 붙이고, 또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의 학정과 폭정, 그리고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그 우파 인사들을 구속하고 탄압했던 이 죄를 다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적절하게 연합을 해서 죄도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체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를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대해서 저희가 규탄을 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오늘 최지민 팀장이 마스크를 들고 나온 뒤에 지금 대한민국에 새로운 화폐가 등장했다. 바로 이게 마스크입니다. 갈수록 가격이 치솟아 오르고 있고 구하기 힘듭니다. 누구를 화해시킬 때도 이 마스크를 주면 화해가 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이 마스크를 주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가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빨아서 세탁해서 쓰는데 이 사골이 될 정도로 많이 세탁을 해야 된다. 왜? 사기 힘들기 때문에.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주민 끝번호가 특수한 날짜에 맞춰서 오브제로 시행되는데, 그것도 4시간 이상 기다려야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 최 팀장이 풍자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최 팀장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우파 진영에 이 청년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고, 주말 집회에 가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하거나 아유 백발이 된 분들이 많은데, 저 옆에 계신 이 최지민 씨 젊은 데다가 똑똑합니다. 그리고 연설도 잘합니다. 그래서 왜 이 우파 쪽에 청년이 별로 없을까? 직접 오늘 최지민 팀장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실 또
우파인 청년들은 또 적지 않아요. 근데 네.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실제로 광장에 나와서 뭔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는 조금 달라요. 네. 왜냐하면 사실 대다수의 우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주말 중에 하루 이상의 시간을 내어서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주 5일을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개인 시간의 문제거든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너무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좌파가 아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좀 쓰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정말 최후의 최후에 진짜 자신의 이런 안정적인 삶이 깨졌다고 생각할 때, 그 위협이 든다고 생각될 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총선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선택을 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파를 외면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335 모여서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문재인 욕하면 예전에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문재인 씨에 대한 어떤 적이라든지 분노가 굉장히 이제 거의 끝까지 차 있는 상태다. 네. 예전에는 사실 지금 저희가 합당을 하면서 자유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좀 거부감이 없어요. 야, 거부감이 훨씬 없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태극기를 든 이제 우파다 이러면 좀 예를 들어서 경멸하거나 뭐 자신들과 좀 스타일을 분리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요새는 좀 자기 자신 브랜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좀 태극기란 자기는 우파지만 합리적인 우파고 너희들 태극기와 나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고 싶어 했다면, 그 요즘에 이러더라고요. 태극기 부대를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정정해줬어요.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이제 태극기를 든 이제 국민들이다, 우파 국민들이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좌파들이 우리에게 태극기 부대라고 이제 처음에 명명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익숙한 대로 부르는데, 그게 이제 군 예. 집단처럼, 네. 그리고 이제 뭐 군복을 입은 사람, 예, 말하자면 까만 레이방, 네, 그죠? 안경을 쓰고 뭐 휘슬을 부르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태극기 부대다, 뭐 거구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던 사람들인데, 저도 태극기 집회에 한 2년 이상 같이 나가봤는데, 처음에 좌파들이 그 딱지를 붙인 예. 그런 내용을 보면 뭐 굉장히 고루하고 아주 뭐 자기 주장밖에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네,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의외로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개방돼 있고 똑똑하고 학력도 높고 예, 또 뭐 소득 수준도 높고 그렇죠. 이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를 흔히 젊은이들이 하기를 털딱 뭐 이런 식으로 용어를 붙였는데, 어쨌든 청년이 노년층에 비해서는 아주 적다, 여전히. 예.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행동하는 청년들이 적다. 적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열광하게 하고 우리를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저희의 과제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연 어떤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이 작은 신생 벤처 정당을 이제 믿고 이제 마음을 줬을 때 과연 그만한 어떤 물질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젊은 유권자들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차라리 그날 안 찍고 놀러 가면 놀러 갔지. 과연 내가 너희들을 그 시간을 감수하면서 선택을 했을 때 과연 그만한 내가 그런 이제 보람이 있었다. 이제 이런 어떤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믿음이 예. 안 간다고 끝없이 말해오는 거거든요. 젊은 유권자들이. 네네. 이건 이제 여기 자유공화당 탄생하기 전에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 창당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고, 뭐 이게 단순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 뭐 만족스러워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만큼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또 서서히 잃어가지 않았나.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게 아닌가. 네.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야 돼요. 예, 어쨌든 자유우파 진영은 계속해서 이 청년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예.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네, 그런 그렇죠.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 그렇게 예. 말씀하시고, 이제 소리가 좀 적게 들린다고. 예. 우리 마이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좀 그래서- 목소리 크게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뭐 이 최지민 청년, 최지민 씨와 같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는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랑도 하겠습니다. 최지민 씨는 뭐 연세대학교에서 8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엘리트 청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뭐 야당 또는 큰 세력에 가지 아니하고 조그만한 정당 참 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지만 그렇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있는 이 정당에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지금 우파 단체고 정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했는데 한 5, 600명 정도 몰렸기도 하고 거기는 뭐 후보가 계속 몰려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컷오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공화당에도 사람이 오고 있는데도 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먼저 저기 큰 곳에 먼저 두들겨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보다 큰 곳,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최지민 팀장님은 이 우리 공화당 또 자유공화당을 선택하는 데는 뭐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공화당 이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공화당에서 네. 이제 함께 이제 합당된 자유공화당에 합류한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공화당이 있었고 또 그 전에 대한애국당이었어요. 이름 바꾸기 전에 그 대한애국당 만들어질 때 이제 창당 발기인이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 이제 그 구 새누리당 그 거대한 옛 야당이었던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원 가입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뭐 투표는 그냥 꼬박꼬박 했는데 그렇죠. 좌파는 안 찍었어요. 근데 그냥 명확한 어떤 그런 뭐 정치적인 뭐 아젠다 이런 거는 어떤 그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뉴스를 나올 때 아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런 식으로만 했었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좀 굉장히 좀 쇼크를 받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뉴스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아줌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니까 야,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충격의 도가니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무리 욕을 하려고 해도 너무 아다리가 잘 맞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촛불이 정의의 승리인 것처럼 몰아가고 뭐 그때 이제 3월 1일까지 이제 제가 그때 2017년 3월 1일에 태극기 집회를 처음 나갔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촛불 집회랑 막살막하로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실 그때 국민들이 또 안심을 했었어요. 아 이제 우리가 태극기가 이길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탄핵은 안 되겠지. 근데 느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3월 1일에 나갔고 3월 10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는데 그때 이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국민들이 밀리고 더 안 나오고 이제 집에 가야지 우리가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러면 더 기세등등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으니까 대통령도 끌어내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내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법다스도 고치고 이제 그 좌파 지역 이제 좌파들이 기세등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짜 우파들은 사람처럼도 못 살고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런 식의 삶을 살게 될 거다. 무조건 나가서 진짜 태극기 들고 진짜 정말 죽어도 태극기 들고 죽는 한이 있어도 알박기를 해야 된다. 국민들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게 이게 3년 동안이나 할 줄은 그때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아름다운 태극기,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한 이 깃발, 태극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말하자면 젊은 층에서나 또 태극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과 같은 그런 깃발을 부끄러워하는 젊은이들. 그래서 태극기를 피하고 싶고 촛불을 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뭔가 아주 잘못됐다. 오늘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개헌을 하겠다고 갑자기 3월 6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김무성과 뭐 여기 지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22명이 합쳐진 148명이 발의를 했는데 그날 뭐 언론에 제대로 보도도 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특별하게 이 뉴스를 다루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발의를 한 그날 국회의안과에 접수를 한 그날
기사를 보니까 아시아 경제라는 곳에서 하루 보도를 한 건 보도를 저도 했고. 그 기사를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개헌을 발의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개헌 자체가 큰 아젠다고 우리 전체의 헌법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자유공화당이 이건 안 된다 하고 이제 틈날 때마다 유튜브나 또 집회에서 알렸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뭐 좀 반응이 오긴 하는데 당장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김무성 측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국민 10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네. 그죠? 발의를 하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안이 이제 3월 27일 날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4월 15일 날 전체 투표를 할 때 함께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발등이 떨어진 불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헌법만 바꾸면 완전히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을 열어놨다. 이미 그 내용 안에도 많이 바뀌어 있다. 예. 지금은 개헌이 되지 않았지만 이 정권은 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그 민주주의 체제로 개헌하려고 했고 그 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국방 할 것 없이 외교 또는 언론, 사법 뭐 다 이미 장악을 했거나 또는 그 계급투쟁적인 시각에 이 구조를 만들어버린 그런 체제여서 법만 바꾸면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이제 드디어 여야 다시 손을 잡아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넘어갔는데 여기서 빗장 하나만 탁 틀어버리면 뒤집어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개헌을 반대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최지민 팀장이 보시기에도 이 개헌 자체가 정말 우리의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완전한 이 국가 체제를 완전히 뒤집는 뒤집는 그죠?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 개헌 발의안 그걸 보고서는 봤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듯이 그 법안의 개정안 같은 거 나올 때 근거라든지 뭐 법안을 어떻게 개정하고 이렇게 서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딱 몇 줄 안 돼요. 그냥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한 줄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그 한 줄의 무서움을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느끼는 공포감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구사회주의 공산주의 질서를 이제 구질서라고 한다면 이제는 신사회주의 질서를 이제 우리나라를 통해서 시도하는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과거와 다른 점이 모든 게 디지털화돼 있죠. 음. 뭐 무슨 CCTV라든지 음. 온갖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대부분의 시스템이 전자화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적응했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으로 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 통제 체제를 실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무슨 디스토피아 무슨 SF 그 소설 내용처럼요. 네, 또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100만 명. 그럼 결국에는 조직화된 100만 명 이상의 조직원만 확보한 조직이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개헌 발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또 그래요. 아무리 발의한들 국회에서 막고 헌법재판소에서 막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서 이번에 그 개헌 발의 의원 리스트를 보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이 이미 내각제를 찬성한 사람들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20몇 명 중에 90몇 명. 그 자유한국당의 죄송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박근혜 대통령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이제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62명을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명만 들어있어요? 22명인가 21명? 22명. 예, 그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40명은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얌전하게 없는 듯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반대할까? 그분들이 반대할까요?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보시면 더 무서운 건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이 120몇 명인데 예. 저 리스트에 담은 건 92명에 92명. 불과하다. 예, 92명.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 인원들을 딱 합쳐서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하는 148명을 만들어 왔어요. 개헌 발의예요. 예. 찬성한 게 아니라 이제 저 안을 본회의에 올렸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이죠. 저 148명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148명일 거야.
반이 아닐 거야,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발의안이다라고 분석한 분이 계셨어요. 네. 제 생각에도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지금 저 발의안에 더불어민주 이제 이름 올리지 않은 저 여당 사람들, 이런 이 의원들이 모조리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220명을 넘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국회의원 정원이 이제 300명 3분의 2를 넘어버리거든요. 넘어버리죠. 그러면 그냥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이름을 올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발의한 상태고 이 네. 투표에 들어가면 네. 지금 이게 이제 쏠림 현상이 예.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여야가 야당이 반대하는 개헌을 한다고 하면 뭐 네. 체면이 있어서 야당 의원들도 함께 못 나서는데 네. 이미 발의 단계부터 저기 네. 22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불문을 붙이고 네. 문재인 정권 이 학정 5년 또 4년 뭐 이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적폐청산이 일어난 이름으로 저질러졌던 폭정 네. 학정 네. 이것도 이제 없는 것도 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 세력과 이 세력이 서로가 같은 이념 공간에서 예. 뭐 여야 선배 후배 형 동생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 좌파 대통령의 우파 총리 또는 우파 대통령의 좌파 총리 예. 이런 식으로 동거를 하게 되는 협치하겠죠. 예, 협치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체제를 이제 가져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우리 국민들은 많이 학습돼 있고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벌써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삼각으로 이어지는 대륙 네. 체제와 그러니까 이 해양 세력, 일본, 미국 뭐 이렇게 연결되는 딱 구분을 지어서 일본에는 반일 감정, 중국에는 친중, 네. 바이러스도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는 입국자도 막지 않고 네. 그야말로 뭐 중국과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고 또 우리가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이런 발언을 하고 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사람 들어오는 걸 막으면 뭐 외교적으로 대사를 불러가지고 뭐 항의도 하고 반일 감정하고 뭐 우리도 비자를 일본에 그 비자 발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뭐 이 헤리스 대사의 코트를 뽑기 경연대회도 하고 그죠? 예. 뭐 참수 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미 정서적으로 대륙과 해양으로 분리되어 버렸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는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정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저럴까? 기본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DNA에는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내전 주사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거기에 의해서 장악된 언론, 거기에 의해서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생산되는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들. 네. 벌써 이게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드디어 북한의 김정은은 아주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이고 이전에 있는 김일성보다는 나은 사람이고 개혁적이고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무서운 게 네, 문재인 씨가 저렇게 무능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막가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심지어 우파에서조차 이런 거야. 야, 차라리 김정일이 더 똑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그게 마치 그 북한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우리 문재인이 약간 병풍 효과를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더 돋보이게 하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고려 연방제라는 이야기를 사실 저희는 꾸준히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이번 내각제 시도에서 그리고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한 이제 이런 문재인 씨의 노골화된 친중 정책, 친중 온갖 노선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이런 공포증까지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뭐 일본이 이제 한 100년 전 뭐 대동아 공영권을 꿈꿨던 것처럼 그럼 이것도 그럼 결국은 중국의 동북공정 일환이 아니냐. 결국은 이 연방제를 북한을 넘어서 중국하고도 하게 되는 게 아니겠냐. 무슨 누가 그러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무슨 중국의 성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이미 이번 후한 바이러스 때 이미 중국이 한 성이 돼버린 것 같아. 그죠? 이미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하셨는데 진짜로 이 내각제 날치기 개헌이 결국엔 장기적으로 그것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게 아닌가. 전 사실 그런 게 좀 무서웠어요. 예. 그리고 이번 이 중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질문도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제 애국당, 우리 공화당, 지금 자유공화당의 그
조원진 공동대표 네. 이분을 친중 정치인이다 네. 하는 그 프레임이 많이 나돌기도 하고 네. 또 좌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요. 또 우파 진영에서도 그걸 또 판단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인지연 대표나 네. 그 수석 네. 등에서 물어보면 아니 조원진 대표 저는 오늘 시간 되면 조원진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만은 조 대표가 과연 무슨 뭐 친중이 어떤 행태를 했나 물어보면 이거 실체가 없어요. 실체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같이 정단을 했으니까 조원진 대표를 친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이 친중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결론은 네.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 네. 뭐 이제 뭐 그러면서 뭐 중국에 뭐가 뭐 하여튼 뭐 엄청난 무슨 뭐 마수인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사실 그걸 제 입에다 담기도 참 우스운 내용들이에요. 실체가 없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친중 논란이 드러나게 된 배경이 그 대한민국당 시절의 일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 생각에 당내 분쟁이 있었어요. 예. 뭐 분쟁이 항상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어떤 자신의 이제 뭔가 이익이라든지 이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측정인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당의 공동대표였던 조원진 이제 공동대표님한테 어떤 앙심을 품고 이제 그런 우파 내에서까지 공격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렇게 우려를 하는 동지님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뭐 친중 의혹이 나올 거면 그럼 초창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게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들어진 의혹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결국엔 본질은 그겁니다. 중국말을 할 줄 안다. 중국에서 사업인지 회사인지를 다녔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5년 살다 왔거든요. 그럼 전 친일인가요? 아 저한테 초등학교 때 이제 물론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예. 아. 그러니까 본 적은 서울로 돼 있는데 이제 부모님 네네. 직장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아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었죠. 예. 이제 친일파라고 이제 예. 놀렸어요. 예. 근데 그거랑 똑같은 수준의 억측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대표가 중국에 뭐 한샘 뭐 대리점을 했다고 예.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네. 그건 뭐 비즈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과 사업을 하듯이 미국과도 사업하는 좌파들이 네. 많고 또 좌파들 가운데 미국에 유학 보낸 사람들이 꽤 네. 많아요. 네. 뭐 유시민만 하더라도 네. 그렇고 누구죠? 도울 예. 거기도만 하더라도 캐나다인가요? 네. 그 딸을 유학 보내기도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 비즈니스 또는 공부 뭐 이런 영역은 친미 친일이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가 없는 게 뭐 그건 사업이고 우리가 이제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개방 국가고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미 그 중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우리 이익이나 또는 타국의 이익보다 먼저 그 나라의 이익을 선택하는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래서 어느 한 틀에 잡혀져 있는 굳어져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유공화당이라고 하면 뭐 친중 또는 자유공화당이라고 하면 태극기 또는 박근혜빠 이러한 잘못된 틀이 대부분 왜곡 조작된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 언론에 의해서 알려진 이 사실들이 굉장히 잘못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무슨 제가 이제 언론사에 있다가 나온 지도 벌써 한 2주밖에 안 됐는데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KBS만 하더라도 한 5천여 직원이 있는데 거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2,500명 정도가 돼요. 거기도 핵심 중에 뭐 방송을 하는 기자와 PD 등의 한 90%가 그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는 한 130여 예. 그리고 14,000여 명. 예. 그러니까 전체 언론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나 뭐 조중동을 포함한 신문 매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방송이 거의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KBS, MBC, SBS, YTN, 연합 할 것 없이 JTBC, 뭐 CBS. 그러니까 이 방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송에 의해서 이 언론이 먼저 장악되고 지금 KBS와 MBC 사장들 거의 대부분 언론노조 간부들이었거나 위원장 출신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주요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언론노조에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의 노조에서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노조 간부가 그 방송사의 간부가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동아리 비슷하다 해서 우리 동아리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노영 방송이라고 하는 게 노조가 경영하는 방송이다.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방송은 제가 읊어드린 KBS, MBC, 뭐 YTN, 연합, TBS 네. 뭐 이런 그 국회 방송, 아리랑 방송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말하자면 주인이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오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임기 3년째 월급제 받는 사장.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 노조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노조가 적절하게 타협을 하게 되고 네. 또 사장은 오너가 없는 곳이다 보니까 노조가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장악하면 이 사실 노조가 사장은 3년 내지 4년 임기로 끝나지만 노조는 직장에 들어오면 30년 이상 이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가 나름대로 카르텔을 형성하는 네. 그래서 이 언론이 장악돼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언론이 장악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전에 네.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네. 좌파 성향의 언론인들을 뽑고 또 거기에 학습을 하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사실상 보수 정권이었지만 이 언론은 좌파 언론이 안에 장악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제 광우병 보도나 문창극 그 전 총리 낙마할 때 보도 예. 뭐 이런 걸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우파 정권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KBS와 MBC의 사장은 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그 인사들이었죠. 예. 말하자면 KBS 사장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할 때는 속수무책이었다. 왜? 밑에서부터 장악돼 예.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걸 아시면 지금 앞으로 이 정권을 만약에 우파 정권에서 이제 우파 측에서 잡는다 손치더라도 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네. 어렵다. 또 다른 탄핵이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그 중간 간부직, 중간 관리직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시절,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 1997년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 20년이 좀 넘었죠. 그럼 그때 언론사에 입사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벌써 20년 가까이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서 그게 어떤 언론사든 이미 한 승진을 했을 그럼요. 거라고요. 부장급 이상 되죠.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실무를 다 관할을 하고 이제 저기 어떤 조직의 이제 지도부하고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이 있으면 그 중간에 중개자의 연결고리 역할이 되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일정 이상의 전결권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좌파로 채워진 거고 어떻게 보면 우파의 대가 한번 끊겼던 거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 내부자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렇게 틈을 파고든 사람들이 일종의 실무를 장악하고서 이제 그 우파의 손발을 끊어 놓는 시도도 다시 있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저는 이게 좀 패착이 있었다고 보는 게 관대한 거예요. 우파는 어찌든 그래도 좌파도 국민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분탕을 쳐도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요. 물론 우파 국민들은 그래 참자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이제 좀 분노스럽지만 그래 그들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좌파 그 이분들은 우파를 자기네들이 가지면 우파에 대한 배려나 어떤 공존이라든지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잔인한 숙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최 네. 팀장님 이게 이를테면 네. 그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좌파 대통령 2사람을 구속시키고 네. 좌파 국정원장 4사람을 구속시키고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130, 뭐 한 50여 명 정도를 예. 구속시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 4명이 뭐 이재수 장관 같은 4명이 자살을 하고 예. 아마 우파 정권은 그래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못했을 것이고 그죠? 앞으로도 이런 문재인 씨 정권에서 하는 식의 탄압은 솔직히 저는 아무리 군사정권 욕을 해도 이런 비윤리적인 정치 행태를 벌이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는 국가가 비상사태였어요. 비상사태였고 초창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와 시장과 문화와 모든 분야를 다 읽어낸 분들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그 분야에서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음. 문제는 문재인 씨는 정권을 부정하게 찬탈을 해서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이거야말로 속된 말로 분탕을 친 것이다. 그럼요. 진짜 역대급 분탕이다. 음. 그러면 그 분탕 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문재인 씨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은 우파 정권이 들어선 뒤에 더 엄밀하게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이전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용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죠. 관용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주 좋은 질을 하셨는데 그 미래통합당 예. 국회의원들을 공천하는 걸 보면 예. 이제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다가오는 뭐 대선에서도 네. 정권을 잡는다면 과연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뭐 단죄 네.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힘들다고 봐요. 저 세력들은.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을 창출하는 제물로 써야 되니까요. 뭐 문재인 씨는 공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진상조사를 한다?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고. 그렇죠. 예. 그 진상조사를 못하는 게 그 탄핵했던 사람이 62명이 지금 이 정권과 더불어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이제 만약에 잡게 되면 예. 탄핵을 불문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뭐 낡은 집을 허물어라 네. 새 집을 짓자 이렇게 한 것 그대로 지금 탄핵의 강을 건넜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아주 거대 야당을 좋은 정당을 갖고 있는 저 없애버렸고 예. 그리고 뭐 이름도 불투명한 미래통합당이라는 새 네.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좌파 또는 우리 체제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이 물러가고 책임지고 물러가고 지금도 공천된 사람들 가운데는 좌파들이 그래서 거대 좌파 야당 같아. 예. 그죠? 이런 체제가 있으면 단죄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합리화시켜 줄 것 같아. 자, 그렇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선명한 야당 태극기 예. 들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문재인 정권 5년 물론 이건희와 박근혜 정권 때 불법 탄핵을 다시 조사하고 네. 거기에 동조했던 언론들 아니 동조한 정도가 아니죠. 앞장섰던 언론들 네. 다시 조사를 해서 언론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네. 민주노총이 네. 이 오너십을 갖고 있는 곳 예.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시 70년 만에 새로운 그렇죠. 국가를 건설한다는 수준의 대개조가 필요하다. 예, 이게 제가- 국민혁명이다. 네. 네.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는 해야 되는데 저기서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따로 나오면서 저기는 거구 세력이다. 이 세력들과 연합하면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을 붙이는 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태극기를 든 사람들하고 있으면 이제 같이 하면 주가가 떨어질 듯이 뭐 마치 브랜드 이미지를 버릴 듯이 그래서 빨리 손절해야 너의 미래도 있어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해왔어요. 뭐 언론을 통해서든 댓글을 뭐 알바를 통해서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태극기의 실체가 전혀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단세포적인 집단이 아닌데 많이 매도되었고 이번에 사실 개헌도 그래요. 뭐 이제 사실 통합을 하고 하면 저는 이 통합이 뭘로 통합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해산된 통진당도 풀네임이 통합진보당이잖아요. 예. 진보를 통합하겠다 뭐 굉장히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름에서 이름이 가진 힘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름에서 그 정체성이 명확했어요. 예. 온갖 토착 빨갱이들을 통합했죠. 이제 그 극렬 토착 빨갱이들을 결국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철퇴에 사라졌는데 그러면은 문제는 미래통합당은 그럼 뭘 위한 통합이냐? 그 결국은 무엇으로 뭉친 통합이냐가 이제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정체성이 이번 공천으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모인 이 집단이 결국은 우파라는 한 어떤 보수 우파라는 어떤 그 거대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그 견해를 대변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찍었을 때 그럼 과연 이분들이 그 어떤 사회주의 빨갱이 법안이 올라왔다거나 이제 토착 빨갱이식 개헌안이 올라왔을 때 과연 보수파를 대변하는 표결을 행사할 것이냐는 또 굉장히 다른 문제가 다른 문제죠. 국민의 믿음과 현실은 솔직히 다르게 이어진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거든요. 네네. 좀 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우리로서는 네. 이 한 3년을 겪어보고 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권을 겪어보고 나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그러나 예. 다시는 이런 체제가 들어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 보수가 취약했다. 그동안. 네. 보수가 밑에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학습하지도 않고 박정희 이승만 정신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에 빈 공간에 주사파가 들어와서 네. 계급투쟁론식으로 이제 정권을 찬탈을 해서 계속 밀고 가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우파가 재건돼야 되겠다 네. 하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의 다짐도 있고 한데 이제 저 정권과 동조하고 있는 세력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우야. 네. 그 사람들은 배제해야 돼. 예.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산다는 거는 좌와 우가 같이 있다 보면 수적으로 비슷하면 강력한 것은 좌입니다. 저기가 선동이 강하고 네. 저기가 이념 성향이 더욱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도란 적이 없어요 사실상. 네. 사실상 좌와 우가 싸울 때 중도라는 것은 힘이 센 쪽으로 밀리 땡겨가는 그런 현상은 있지만 이념적인 중도 상태는 사실상 없다고 본다. 그쵸. 즉 이게 또 확장돼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좌파와 우파가 강력하게 충돌해서 부딪히는 상황이면 좌 아니면 우지, 예. 그죠? 그러니까 중도니까 하고 칸을 치놓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이 세력이 좌측으로 가더라. 그렇죠. 사실 네. 이 중도도 참 위험한 프레임인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중도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중도는 없고 무당층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무당층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언론에서 분석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무당층이라는 얘기가 별로 안 나고 중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중도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제 이 선거 저 선거 때마다 이제 어떤 선택이 일관성이 있는 집단이 아니라 네. 이제 매번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층이다. 유동성이 높은 층이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좌클릭을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분들은 어떤 감정적인 요인 그리고 좀 약간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총체적인 그 정권에 대한 신뢰 상태라든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멋대로 이들은 중도층이며 기존의 뭐 보수의 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며 좌클릭을 해야 중도가 좋아한다.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공식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중도층이라고 스스로 뭐 칸을 치워놓고 안주하는 분들이거나 또는 나는 중도다라고 말하는 분들 또는 무당층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이 서 있는 것은 중도나 무당층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념 지형 가운데 좌파에 속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론, 언론 또는 인터넷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작용화되어 있는 우리 전체가 그렇고. 자, 화제가 조금 바꿔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최지민 팀장님 이번에 이제 어떻게 출마를 하시게 되나요? 사실 송파구 갑에 이제 예비 네.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네. 조금 이제 지역구가 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변경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내적으로 자기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을 해서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또 특히 청년들과 소통을 해서 잘못 알려진 것, 특히 왜곡되게 알려져 있는 것 깨워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됐을 때는 그 이전과 이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다른 나라. 그 이전에는 말하자면 왕조시대의 유물로 받아 있다가 일제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통치를 받았던 백성들이 있었는가 하면 48년 8월 15일 이후부터는 국민이 있었단 날. 네. 그죠? 그렇죠. 주권적인 행사를 한 국민.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배급을 받고 또는 마스크까지 또 주는 대로 뭐 조금 하니까 지금 이재명이다, 박원순이다, 뭐 100만 원씩 주겠다, 몇십만 원씩 주겠다. 전 국민들에게 이 배급을 통해서 순치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런 체제에 있는 백성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나의 공동체에 내가 이익을 담당하는 창조적인 개인이 되는 그런 그 국민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들은 돈을 풀어가지고 국민이 아닌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마스크 사려고 줄 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어차피 집집마다 마스크 수요는 뻔하니까 네. 차라리 그냥 마스크를 배달해 주거든요. 네. 그게 더 빨라요. 그렇군요.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뭐 비용이 어떤지 뭐 그거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 잘 알 수 없지만 이 진단도 보건소에 와서 의심 환자들이 줄 서 있으면 거기서 옮겠다. 네. 차라리 의심 환자 있으면 신고하고 그럼 그 집으로 택배로 그 검사 키트 같은 걸 보내갖고 그거를 이제 뭐 배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시 취합을 해서 네.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PCT를 이제 찍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것도 합리적입니다. 근데 일부러 마스크를 구매하게 하려고 줄을 세운단 말이에요. 길들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길들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도 감자 얘기는 솔직히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2, 3일 전 들은 게 여자애들이 있는 커뮤니티 네. 젊은 여자애들 노는 이제 여초 사이트 같은 데서 뭐 감자가 싸다 감자로 뭐 만들어 먹을까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네. 좋아하고 있는 거여서 또 그전에는 집에서 못 나가니까 달고나 커피라고 해서 400번 저어서 만들어 먹는 거품 커피를 만드는 게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1000번 젓는 감자젓 나오겠다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 보고 무슨 소리야 이랬는데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처음 알았죠. 근데 지금 중국인지 어딘지에서 제가 어디 얘기를 들었는데 전 중국 사람이 거주자가 아니가 확인은 못하지만 완전히 그 시가지를 통제하면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사람은 길에 나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마스크를 안 낀 사람을 발견하고 바로 즉시 이제 구타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럼 결국에 국가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그럼요. 있다. 제가 어제 이제 동사무소에 볼일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분은 동사무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예. 붙여놨어요. 이렇게. 네. 그걸 보면 이제 이 체제가 이런저런 식으로 곳곳에 네. 관공서든 또는 국가기관이든 또는 공기업이든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씩 거점을 만들어서 네. 이런 체제가 확산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은 이미 네. 이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 체제에 적응을 해서 막 정부가 시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KBS와 MBC 등 이 지상파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하니까 아이 텔레비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거짓말 할까봐 예.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네. 그런 거가 있는데 정작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정도는 알리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몰라도 되거나 아니 국민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짓 정보들을 알리고 있는 이런 이제 매체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유튜브가 필요한데 사실 이 유튜브도 지금 편이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우파 유튜버들도 편도 갈라져 있고 네. 집중해서 신고를 해서 우파 유튜브를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뭐 하나 둘씩 그 현안되는 문제들을 최태민 팀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고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 뭐 거의 1시간 가까이 돼 가는데 마무리할 시대가 된 것 예. 같습니다. 자, 최 팀장님, 선거구 확정이 되면 또 한번 나오셔서 알려주시고요. 예. 어쨌든, 저희는 뭐 자유공화당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정당이 어떤 이름이라도, 다만 우리는 그 이름과 컬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당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당인가? 지금 이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정당인가? 폐가 침몰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 위에서 이 침몰하고 있는 그 악단들,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공포를 떨어지기 위해서 거기 오케스트라 다녀와서 연주하는 걸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있어. 그거 빠져 있는 것 같아. 연주 구경을 하다가 보면 같이 침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위험한데 가장 위험한 것을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 이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전쟁 6월 25일 날 1950년 거기는 복장과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남침이다 하고 알았는데 지금은 이 상황이 우리하고 굉장히 친숙했던 사람들 문재인, 유시민, 조국 이 사람들 뭐 진보학자다 또 진보 정치인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갑자기 이런 정책을 아니 문재인이가 이렇게 강하게 또는 집요하게 또는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런 정책을 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북한 사람이다. 문재인이가 어머니가 북한에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네. 그런 소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문재인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친북 친중 정책을 이렇게 강력하게 쓸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의 고향은 북한이고 어머니도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쓴다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게 해석해주고 있는 예. 참 예. 사실 문재인 씨의 그 동기가 저도 좀 제가 토착 빨갱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네. 저런 무한한 대한민국을 파괴하겠다는 무한한 열정이 존재할까? 그럼요. 예.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파괴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추진력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좌파를 파괴할 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우파를 분열하는 분열 세력이 아니라 지금 우파가 없다. 거의 우파 정당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야당으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함께 뭉쳐서 가라 이랬는데 이 야당이 거대 좌파 야당이 돼버린 거예요. 예. 거대 좌파 야당. 그래서 개똥머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거대 좌파 야당이 돼버린 이 상황에서 과연 저 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겠느냐? 아니다. 예. 확실한 우파 정당이 나와서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고 그런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제2의 건국을 해야 된다 하는 심정으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태민 팀장님의 인사말을 좀 듣고 이 마무리 말씀을 듣고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도 마스크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마스크 종류에 따라서도 지금 계급이 나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국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해서 특정한 기능성의 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 마스크 가지지 않은 사람은 출입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헌이 되게 염려스러운 게 이미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당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코로나 사태 무슨 헤쳐나가기 모임 이런 식으로 100만 명 결사체를 만들어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을 발의해버리고 그게 통과되면 우리는 이제 합법적으로 집회를 못하게 된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만은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서 만약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표기를 붙이게 될 경우 굉장히 현명하고 명확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공화당의 기획홍보팀 그 최지민 팀장님과 함께 마스크 또 대한민국의 좌경화 상황 또는 선거 상황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자세한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